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차정은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최고의 상급 종합병원, 부산 백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 이비인후과의 김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서울에는 아침에 비가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네. 비를 뚫고 교수님을 만나뵈러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만나 뵙게 돼서 더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백병원은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네, 있던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부산 백병원 소개를,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기 부산 백병원은 벌써 이제 42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술 잘하는 병원. 원래 이제 백병원이 이 외과를 모태로 해서 이렇게 발전한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훌륭한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멋진 병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김도훈 교수님 소개를 조금 자세히 드릴게요. 우선은 방송 출연도 많이 해주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네. 뭐 KNN, 닥터스 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그 타이로이드라는 네.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셨다면서요. 네. 저기 얼마 전까지 그 대한갑상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고신대학교의 이강대 교수님과 함께 네.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 주변에 있는 부갑상선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 그럴 때 이 수술을 할 때 이 부갑상선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근적외선 촬영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찾지 못하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부갑상선들을 찾아서 잘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번에 사이로이드지, 이제 갑상선지죠, 거기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시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연 중간에 또 자세히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산 백병원에서 주로 이비인후과에 계시지만 주로 어떤 진료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나요? 이제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귀나 코 진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두경부외과라고 해서 이제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두경부 종양, 두경부는 말 그대로 얼굴과 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얼굴 목 쪽에 있는 그런 종양성 질환들을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교수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팅글에 많이 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미진님께서는 교수님 역시 멋지십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박찬현님께서도 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호님께서도 갑상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정말 유익한 시간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은 이제 갑상선 수술 후에 그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갑상선 수술 후에 이제 뭔가 목에 거슬린 듯한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딱히 이걸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뭔가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게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시고 나면 뭔가 나는 불편한데, 그게 크게 이제 뭔가 수술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 선생님들, 이제 본인의 수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질 거예요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간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잘 듣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또 그 목에 걸려있는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불편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소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칼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갑상선 수술 연간 건수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갑상선 수술은 크게 이제 갑상선을 전부 제거하는 전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절반만 제거하는 옆절제술이 약간의 조금의 그 갑상선이 되는 경우에 그걸 갑상선 아전절제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연간 지금 현재 한 10,000건 정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절반만 제거하는 갑상선 옆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7,000여 건이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앞에 이렇게 보면 요 전절제술의 빈도는 좀 줄어들고 옆절제술의 빈도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 수술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미국 갑상선 학회나 아니면 한국 갑상선 학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절제보다는 이제 옆절제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전절제술 같은 경우는 약 대략 한 1,0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대략 한 3만 건 정도가 조금 안 되게 갑상선 수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불편한 증상, 이런 뭐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 연간 300명 정도는 그 증상으로 이제 불편감을 느끼시고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첫 번째로 이제 쉰 목소리가 난다.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쉰 목소리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높은 고음 발성이 잘 안 돼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싫어졌어. 나는 전에는 노래를 엄청 잘 불렀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노래방에서 더 이상 이렇게 뽐내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 삼키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음식 삼키기 어려워요라는 것을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라든가 네. 이제 뻣뻣한 느낌, 당기는 느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갑상선과 관련된 증상이 마지막 네 번째 증상인데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목소리가 쉬었다라고 이렇게 갑상선 수술 이후에 목소리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신경 손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되돌이 후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은 그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고 갑상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목소리가 나게 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그 갑상선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숙달된 의사의 경우에도 1에서 2%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3만 건 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1%면 한 300명 정도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숙달된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한 6에서 7% 정도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생겼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영구적으로 안타깝게도 영구적으로 마비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지나봤는데 회복이 되면은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면 일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영구적이다라고 아주 드물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기간에서 판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주로 일시적인 게 더 많은가요? 그럼요. 네. 일시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측성이 있고 양측성이 있는데 이 양측성으로 그 양쪽에 있는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정말 드물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게
인디케이터가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나요? 네, 갑상선이 있거든요. 네. 갑상선이 있고, 요 갑상선은 그 기관지, 우리 숨을 쉬는 기관지 바로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옆쪽에 있는 그림은 옆에서 이렇게 갑상선을 바라본 건데, 이게 노랗게 이제 지나가는 요 부분이 이제 신경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신경이 만약에 손상을 받게 되면 성대 마비가 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쪽만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미하게 좀 음성이 필요하다 정도에서부터 심각하게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지금 내용은 목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연화장애라는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대라는 것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인 동시에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이고 또 이제 음식을 삼키거나 할 때 그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관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 이 기관이 마비가 생겨버리면 그 틈으로 음식이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게 흡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흡인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흡인으로 인해서 폐 손상이 생긴다든가 그런 심각한 또 문제, 2차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형식보다는 액체, 물 같은 종류를 마실 때 사례가 걸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양쪽에 마비가 된 경우에는 아주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성대가 닫혀 있는 채로 마비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응급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네. 되면 응급 상황이 되는 거고 다시 튜브를 삽관을 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튜브를 삽관을 하거나 혹은 기관절개술이라고 해서 숨을 쉬는 길을 우회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왜 이런 신경에 손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뭐 가장 그 쉽게 생각해 보면 신경이 잘리는 거죠. 수술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기구라고 해서 열을 발생을 시키면서 조직을 절단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처를 입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상선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이 갑상선 수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습니다. 높고 또 이 갑상선 수술이라는 것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신경을 이렇게 절단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이제 보존하거나 갑상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견인이라고 하는데 당기는 거죠. 이렇게 막 당기다 보면 이 신경이 같이 당겨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손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되돌이 후두 신경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술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깔끔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심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경 감시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자발호흡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관 삽관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구강 안으로 튜브를 넣어서 이제 기도 쪽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을 삽관을 하게 되는데 그 관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성대 부위에 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다가 그 화살표로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되돌이 후두 신경이거든요. 저 신경을 그 전기 자극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성대가 움직이면서 그 성대에 맞닿아 있던 전극에 자극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이 신경이 손상이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니터에서 파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우와, 그런, 신기해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런 장치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해서 대부분 수술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되돌이 후두 신경의 손상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훨씬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도 안전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가 수술이 끝난 이후에 저걸 통해서 이 환자는 신경에 손상이 없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죠. 수술을 이제 마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비가 만약에 생겼어요. 신목소리가 나요. 그러면 네.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일단 이제 봐야죠. 이렇게 봐야죠. 후두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성대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이제 관찰하고 만약에 성대가 이제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마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면 그게 이제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6개월보다도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마비가 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저기 좌측 사진에 보면 이게 성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대 사진인데 성대를 보면 이 성대의 왼쪽 성대가 마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환자분의 왼쪽 성대가 마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렸을 때랑 닫혔을 때를 보면 이 왼쪽 성대가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가 않고 고정된 채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분들을 음성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음성 검사의 결과지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녹색깔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녹색깔 원이 정상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수치를 이제 표시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환자의 결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이 녹색깔 원 안에 있다면 이분은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이 빨간색 원이 녹색깔 원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 녹색깔 원과 이 빨간색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어서 얼마나 목소리가 나쁜지를 이제 보는 그런 음성 검사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음성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치료는 마비된 성대 바로 옆쪽에다가 필러라는 거를 주사를 합니다. 저희가 흔히 얼굴에 하는 네, 그 맞습니다. 필러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마비되어 있는 성대 옆쪽에다가 히알루론산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뻐지려고 이렇게 필러를 많이 맞잖아요. 하시죠. 예, 코를 좀 뭐 오똑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이마를 좀 도톰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필러가 들어가면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비가 되어 있는 성대 옆쪽에다가 필러를 주사를 놓으면 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성대가 가운데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가운데로 밀어줘서 반대편 성대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열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성대를 가운데 쪽으로 밀어주는 수술을 이제 실제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주사요법으로 상당히 이런 수술을 대체하고 있다. 너무 신기해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필러 시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과를 얼마나 보고 이 치료를 시작하나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마비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서 내가 마비가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러를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분이 회복이 안 된다거나 네. 그런 데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쉰 목소리 그리고 성대 마비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들은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캐티 K님께서는 이제 갑상선 전절제 하신 지 2년이 되셨대요. 네네네. 근데 한쪽 성대가 마비가 되었고 네네. 지금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설명해 주신 필러 시술을 한번 그렇죠.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대 주입술을 받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와,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불편하셨던 게 크면 클수록 불편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일수록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아, 이렇게 괜찮은 방법이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음 발성 장애인데요. 두 요거는 이제 번째죠. 성대를 네. 움직이는 신경이 아까 반해후두, 그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경 말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후두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후두 신경은 그 고음 발성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은 뭐 수술을 하다 보면 항상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만나는 건 아니고 이 신경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갑상선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지금 이제 1cm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면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습니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만나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게 갑상선 쪽으로까지 신경이 내려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 신경의 어떤 손상 가능성, 수술 중에 손상 가능성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상후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되돌이 후두 신경의 손상에 비해서는 이게 사실 뭐 불편함을 경중을 따진다는 게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대 마비에 비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고음이 좀 잘 안 난다 이 정도고, 그리고 1측으로 온 경우에는 또 반대편이 또 이제 보상작용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 감시 장치를 통해서 그 이제 신경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부위를 저희가 수술 중에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신경 감시 장치를 통해서 이 상후두 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고음의 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성대가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팽팽해져서 고음을 발성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팽팽해지는 것, 그리고 성대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게 상후두 신경의 마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성대 내 주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 치료를 통해서 발성 습관이라든가 발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조금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 중에서 이 고음 발성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이게 쉽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곤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갑상선 수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비일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갑상선 수술과 상관없이 또 연화곤란이라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역류질환, 그 역류성 질환이란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갑상선 수술과 연관된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갑상선 수술과 연관을 지어보면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그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이렇게 박리를 하게 돼요. 박리라는 거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벗겨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상선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덮여 있는 피부, 근육 이런 것들을 한 층 한 층 벗겨내는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다시 되돌려 놓으면 그 근육들과 근육들 사이에 어떤 그 유착 같은 것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뻑뻑해진다고 그러죠.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이 바깥쪽 피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깥쪽 피부에 흉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 속에도 우리가 수술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 흉터가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흉터 때문에 무언가 불편함이 생긴다. 직접적인 신경 손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조금 애매한 이런 그 불편감들을 다 이렇게 좀 모아서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음 발성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말했던 이렇게 이물감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불편함이 좀 상당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감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슬라이드 이야기 다 해버렸는데,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국내 논문에 발간이 되었던 사진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 그 환자분이 침을 딱 삼키려고 할 때 이 피부가 이렇게 침을 삼킬 때 딸려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보여요. 네네. 사진으로도 네. 보여요. 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술 후 유착이라고 이제 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깥쪽에, 피부 바깥쪽에만 흉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흉터가 생긴다. 이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에 뭔가 잡혀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뿌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목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짝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네, 예시를 보여주세요. 네. 이제 목이랑 어깨 쪽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네. 네, 뭐 이완, 릴렉스를 하라고 네. 하고 난 이후에 다 같이 지금 피디님도 따라하고 계세요. 네.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숙인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네.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좀 선생님 뚝 소리 났어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기울여서 네. 이렇게 당겨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목에 있는 근육이라는 것이 이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이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깨 이런 쪽과 근육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목도 같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제 팔을 이렇게 올려주고 만세를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서 어깨 근육까지 같이 긴장도를 좀 풀어주셔야지만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도가 좀 풀어진다. 네. 이런 걸 자주 좀 해주셔야지만 수술 이후에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저희 그 교과서 대한갑상선 학회에서 이렇게 교과서처럼 권유를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한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10회 정도 10번씩이요. 이렇게 하시기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회복하신 다음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래요. 그 이제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했으니까 이 절개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뭐 상처가 벌어지는 건 벌어진다거나 아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성 치료라는 것들도 저희가 병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성 치료 기법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빨대를 꽂아 놓고 빨대를 불면서 음도를 변화시켜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이렇게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는 대부분 또 이렇게 음성치료, 전문으로 음성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이번에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같은 교육을 받고 소리를 내는데 고음으로 한번 훈련을 들리게 하시고 하시면 좀 더 이렇게 그런 불편감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려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갑상선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나 저랬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갑상선의 주변에는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젖히고 있는 게 갑상선이고요. 그 뒤에 동그랗게 두 개가 지금 보이는데 그게 부갑상선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은 하나는 갑상선이고 하나는 부갑상선인데 이제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뭐 기능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 기능을 이제 혈중 칼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갑상선의 손상을 받으면 저칼슘 혈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칼슘 수치가 우리 체내 칼슘 수치가 떨어지면
경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말리거나 발이 이렇게 말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갑상선은 이게 수술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수술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초음파 검사는 기본으로 분명히 하죠. 초음파도 하시고 그리고 CT 같은 거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부갑상선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갑상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부갑상선에 병이 있어서 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갑상선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미리 위치를 파악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아까 그 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 못지않게 이 부갑상선이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진짜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갑상선이라는 거는 그 해부학적 변이가 좀 많아요. 그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개수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아무리 내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수술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갑상선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또 하나 이게 부갑상선을 수술하면서 부갑상선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부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갑상선을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들이 있어요. 갑상선을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들이 부갑상선을 먹여 살리는 혈관과 동일합니다. 갑상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갑상선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을 다 자르고 결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까지 같이 막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갑상선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하지 않더라도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의 장애가 생겨서 부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해가 네. 너무 잘 됐어요, 선생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갑상선의 손상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부갑상선을 이렇게 보면 있으신 분들 손가락을 얼굴을 탁 건드리면 흘리시네요. 얼굴이 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BP 커프라고 해서 혈압 재는 그런 거를 이제 팔에 딱 감으면 저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은 좀 높은가요, 선생님?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갑상선 기능, 그러니까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좀 영구적으로 저칼슘 혈증이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영구적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보다 더 지속이 되면 영구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면 일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갑상선을 아까 제가 수술이 반만 제거하는 수술이 있고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반대편 수술을 하지 않는 부갑상선은 우리가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옆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가 않고요.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수술을 하면서 잘 보존을 했다 하더라도 혈류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입원에 계신 중에 이런 증상들을 다소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내가 저랬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진행자분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실 때 이제 사이로이드지라고 하는 저널에 실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부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긴 환자입니다. 부갑상선 선종이라는 것이 생긴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갑상선 선종이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그 선종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정말 우리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뭔가 희뿌연한 사진을 보고 희끄무레한 사진을 보고 부갑상선의 위치를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밖에 우리가 위치한 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러면 저게 대강 저 위치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부갑상선 선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갑상선 안쪽에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부갑상선은 갑상선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안쪽에 이렇게 부갑상선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부갑상선과 이 갑상선 1옆, 한쪽 옆을 같이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셨던 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게 갑상선을 견인을 하고 있고, 밑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기관지가 되겠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아까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후두신경이 보이고 있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갑상선과 부갑상선 선종을 같이 제거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고, 요게 이제 제거된 갑상선 반쪽 날개, 나비의 반쪽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건 갑상선 내에 위치한 부갑상 선종으로 진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적외선 카메라, 촬영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적외선을 이제 비추어서 카메라로 그 부위를 찍으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번에 사이로이드 이제 게재된 그 사진인데, 요 지금 이제 화면에 수술을 지금 현재 집도하고 계신 분들은 집도하고 계신 분은 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신대학교 이강대 교수님이신데,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B 그림에서 보면 밝게 보이는 동그란 점이 2개가 나타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부갑상선 위치. 그냥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근적외선을 비춰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부갑상선이 보이는 이제 이런 기술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술하기도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건 상용화된 건 아니고, 하지만 연구하고 연구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부갑상선을 발견을 하고 잘 보존을 해서 수술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싫지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좀 올 수 있었던 일시적으로 발생했었던 그런 적칼슘 혈증으로 인한 불편감이 저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더 적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이로이드지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네.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부산백병원 김도훈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수술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4가지에 네.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장광현님께서 5,000원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네. 장진영님께서 해주셨고, 또 고촌 날다람쥐님께서는 영화배우 이진욱 씨 닮으셨대요. 아유, 큰일이네. 이진욱 이진욱 씨가 명대사 뭐 있죠? 글쎄요. 저 기분 공부하고 나빠하시겠는데. 왔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칭찬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와 함께 지금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강님 질문부터 받을게요. 과강님께서는 이제 갑상선 암도 전이가 잘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린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사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의사들이. 착한 암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 갑상선암이. 세상에 이제 암이라는 말과 착하다는 말이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약간 조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하지만 분명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형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형을 보면 여기가 갑상선이 있으면 갑상선 바로 아래쪽에 여기 이제 임파선 그룹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빈도가 있는 편이고요. 네. 이 측경부라고 해서 모구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파선 절제술을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치료는 잘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갑상선 암 중에서도 분화도가 좋은 암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유두암,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는 이제 고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모든 갑상선암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킹레아님께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는 평생 약을 복용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갑상선 질환을 크게 이렇게 종양, 암이라든가 이런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 있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능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의 그 염증을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해주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평생 갑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치 선생님과 함께 더 조금 자세하게 네.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몽몽차님께서는 이제 갑상선암 전절제를 하셨는데 네. 체중이 계속 줄으신대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시면요.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필히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엽절제술, 반만절제를 한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제를 보충을 해주거나 혹은 안 먹거나 이렇게 되는데 갑상선을 전부 제거하신 분은 반드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조금 용량을 높여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제 약을 주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게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를 만드는 건데요.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마도 이 지금 상담을 주신 환자분께서는 갑상선 암의 재발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갑상선 재발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조금 높여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두 가지 호르몬이 반대로 가거든요. 그걸 떨어뜨려야지만 혹시 우리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갑상선 조직의 성장을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시면 약을 주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그 약의 용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필러 시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성대마비.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녹는 필러라고 많이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희아님께서는 이제 그 필러를 넣을 경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질문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품마다 필러라는 것도 히알루론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 제형에 따라서 흡수되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흡수가 되는 게 있고 한 5년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이거는 거의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구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러라는 것이 이 목이잖아요. 목 안에 무언가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목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평생 가도 안 없어지는 물질이다. 그럼 너무 그렇죠. 불편하시죠. 너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흡수가 되는 물질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필러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다시
그 흡수가 되고 나서 불편해지시면 또 재시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마비가 오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성대마비는 또 성대마비라는 것만 봤을 때는 다양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식도암이라든가 이런 암을 앓으시는 분들도 성대마비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형태의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필러를 주입한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주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그 내시경이 있어요. 내시경이 가느다란 내시경을 이렇게 넣고 네. 아까 몇 번 사진에서 보였던 그런 성대를 화면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아, 제가 넣고자 하는 부위를 찾아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죠. 그 필러가 움직이진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러가 주입되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근육층 사이로 이렇게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방울님께서는 이제 갑상선 수술을 로봇 수술로 하셨는데, 네네. 이제 로봇이 들어간 팔을 오래 이제 올려서 있거나 팔을 힘줘서 이렇게 돌려야 하는 행동 같은 거를 하면은 힘이 쭉 빠진대요.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네네. 수술 받은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도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후유증인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뭐 로봇이 되었건 아니면 내시경이 되었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미용적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이게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절개선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띄는 부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절개 부위를 숨겨서 좀 눈에 안 띄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제가 이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 하면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절개 부위 주변으로 안쪽에도 흉터가 생긴다 이런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목 앞쪽을 열고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층들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 아까 이렇게 음식을 삼키실 때 목이 딸려가는 그런 이제 분의 사진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겨드랑이나 혹은 후이게 귀 뒤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뭐 최근에는 이제 구강 접근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수술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경로를 따라서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감들이 생길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어깨를 올리거나 팔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에 손상이 가거나 그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뭔가 신경이 지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근육층이라든가 이렇게 유착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뻑뻑해진 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하시는 것이 물론 그 재활 운동을 한다고 해서 100점, 예전처럼 100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재활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호전이 싶습니다. 네. 만두집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네네. 이제 부갑상선 수치가 10 네. 정도로 이제 칼슘은 8 정도로 유지되는데 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요청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게 수술을 하신 지가 얼마나 경과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그 희망의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6개월이 지나셨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칼슘 제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아마 복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칼슘 제제를 복용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아까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이름만 비슷하지 뭐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상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아까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될 정도로 우리가 호르몬을 과하게 복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 모든 이 물질들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내에서 배출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적정한 농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루에 한 번 약을 먹었을 때 내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반감기가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5분에서 10분 이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제라는 것을 복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부갑상선에 영향을 받는 칼슘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저칼슘 혈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제제를 그러니까 그 칼슘제의 복용의 빈도,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그 불편함을 좀 상쇄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6개월이 아직 안 지나셨다 그러면은 이 수치는 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힘내시고. 현재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정리해서 교수님께 전달해서 답변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분 넘게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그렇구나.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오늘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비욘드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만약에 다 못 보셨다라면 다시 재방송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부산 백병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